8살 민준의 날카로운 외침이 장례식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창백한 얼굴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민준은 서울 최대 기업 정도그룹의 회장이자 자신의 할아버지인 정도윤의 가장 사랑받는 손자였다. 장례식장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할머니 윤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손자의 어깨를 잡았다. 그녀의 얼굴은 슬픔과 놀라움으로 일그러졌다. 민준아,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어른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저는 확실해요. 그 사람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오른쪽 눈 위에 있는 작은 점이 없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제게 그 점이 행운의 표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윤미자의 눈이 커졌다. 떨리는 손으로 관으로 다가가 천천히 시신의 얼굴을 확인했다. 정도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작은 점이 보이지 않았다. 윤미자는 숨을 들이마시며 뒤로 물러섰다. 이게 무슨 일이니? 장례식장은 곧 혼란에 빠졌다. 정도윤의 두 아들 정현우와 정민호가 앞으로 나섰다. 현우는 냉정함을 유지하며 상황을 통제하려 했지만 민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어머니, 우리 먼저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현우가 조용히 말했다. 윤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족들을 비밀 회의실로 이끌었다.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따라갔다. 고급스러운 붉은색 가구와 우아한 샹들리에가 있는 방으로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경직되어 있었다. 민준아, 네가 본 것을 정확히 말해주겠니? 현우가 아들에게 부드럽게 물었다.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다. 어제 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러 갔을 때 저는 분명히 할아버지의 오른쪽 눈 위에 있는 점을 봤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그것이 행운의 표시이자 우리 가족의 특별한 징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관 속의 사람에게는 그 점이 없었어요. 현우와 민호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정도가의 가족 변호사인 김정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죄송합니다만 민준 도련님 말씀이 맞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신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거죠. 민호가 말을 끊었다.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다. 윤미자는 창백해진 얼굴로 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에는 혼란과 희망이 교차했다.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만 시신이 도착했을 때 이미 염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김정훈이 말했다. 병원에서는 사고가 너무 심각해서 얼굴이 많이 손상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어디 계신 거죠?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무도 몰랐다. 장례식은 급히 중단되었다. 윤미자는 참석자들에게 가족 내 긴급 상황이 발생했으니 양해해달라고 부탁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떠났지만 가족들은 진실을 찾는 데 집중했다. 정현우는 아버지의 사고에 관한 경찰 보고서를 검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도윤 회장은 강원도로 가는 산길에서 차량 사고를 당했고 차가 절벽에서 추락하여 심하게 손상되었다. 신원 확인은 차량 번호판과 정도윤의 지갑 그리고 운전석에서 발견된 명함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상해요. 현우가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항상 운전기사와 함께 이동하셨는데 왜 갑자기 혼자서 운전을 하셨을까요? 민호는 아버지의 개인 비서에게 연락했다. 최근 아버지의 일정을 알려주세요. 아버지가 왜 강원도로 가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비서는 당황했다. 회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용무가 있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출발하기 전 회장님께서 비밀 파일을 건네주시며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현우와 민호는 즉시 그 파일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비서는 파일이 회장님의 개인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 금고는 정도윤만이 알고 있는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다. 한편 윤미자는 자신의 방에서 정도윤의 개인 물품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다.
사진첩을 열자 그녀는 놀라운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젊은 정도윤과 아름다운 중국 여성이 함께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상하이 1992년 내 사랑 린 메이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다. 유미자는 이 여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와 정도윤은 1993년에 결혼했으니 이 사진은 그들이 만나기 직전에 찍힌 것이었다. 그날 밤 가족 저택의 서재에서 민주는 할아버지의 물건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책상 서랍에서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다. 진실은 과거에 묻혀 있다. 내가 없어도 가족을 지켜라. 메모 아래에는 암호처럼 보이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19, 92, 05, 15, 37. 민주는 이 메모를 현우 삼촌에게 가져갔다. 삼촌, 이게 뭐예요? 현우는 메모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건 금고 비밀번호 같아. 하지만 우리 집에 이런 암호가 필요한 금고는 없는데. 그때 민호가 급하게 들어왔다. 형, 큰일 났어. 어머니가 사라지셨어. 윤미자의 실종은 가족을 공포에 빠뜨렸다. 그녀의 방은 흐트러져 있었고 침대 옆 탁자에는 피가 묻은 손수건이 발견되었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커튼이 바람에 나부꼈다. 어머니를 납치한 거야. 민호가 주먹을 불끈쥐며 말했다. 현우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다. 이건 분명 아버지의 실종과 관련이 있어.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야. 그들은 즉시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자정 무렵 검은 옷을 입은 2명의 남자가 담을 넘어 저택으로 침입했다. 그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들은 윤미자의 방으로 들어가 그녀를 강제로 데리고 나갔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민호가 외쳤다. 하지만 현우는 주저했다. 잠깐만, 아버지의 메모를 기억해. 내가 없어도 가족을 지켜라. 아버지는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셨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모르겠어. 민호는 답답함을 느꼈지만 형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대신 그들은 가족의 보안 책임자인 강태식을 불렀다. 강태식은 정도가를 20년 넘게 섬겨온 충직한 직원이었다. 이 일은 내부자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강태식이 CCTV 영상을 보며 말했다. 침입자들은 보안 시스템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현우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내부 배신자가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들이 다음 행동을 논의하고 있을 때 정도그룹의 부회장 박진우가 도착했다. 그는 급하게 저택으로 들어왔다. 큰일 났습니다. 정도윤 회장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진우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그를 바라보았다. 박진우는 태블릿을 꺼내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박진우에게 내가 이 메시지를 보낸다면 나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이다.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라. 누군가 가짜 시신으로 모두를 속이려 한다면 침착하게 대처하라. 나는 증거를 찾기 위해 잠시 모습을 감출 것이다. 아직은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 지금은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정도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어. 민준이 기쁨에 차서 외쳤다. 현우와 민호는 의심스럽게 박진우를 바라보았다. 이 메시지가 진짜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현우가 물었다. 박진우는 회장님만 알고 있는 개인 인증 코드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천둥번개라는 암호였다. 정도윤은 위급 상황에서만 이 암호를 사용했다. 그럼 어머니는 어디 계신 거죠? 민호가 물었다. 박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메시지에는 부인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회장님의 적들이 부인을 이용해 회장님을 압박하려는 것 같습니다. 적들이라니요? 어떤 적들입니까? 현우가 날카롭게 물었다. 박진우는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추었다. 최근 정도 그룹은 중국의 황페이 그룹과 격렬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황페이 그룹의 회장 황페이는 회장님과 오래된 원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원한인데요? 민호가 물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30년 전 상하이에서의 일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우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상하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마음에 박혔다. 어머니가 발견한 사진과 연관이 있을까? 박 부회장님 혹시 린 메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이름을 어떻게 아십니까? 현우는 어머니가 발견한 사진을 박진우에게 보여주었다. 박진우는 사진을 보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회장님의 오래된 비밀입니다. 린 메이는 회장님이 상하이에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 만난 여성입니다. 그들은 깊은 사랑에 빠졌지만 당시 린 메이는 황폐이와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뭐라고요? 민호가 충격에 빠져 물었다. 예, 황폐이는 상하이의 유력한 사업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린 메이와의 약혼을 통해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려 했죠. 하지만 린 메이는 정도윤 회장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약혼을 파기했습니다. 박진우는 말을 이어갔다. 황폐이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린 메이와 정도윤 회장님을 위협했고 결국 회장님은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린 메이는 상하이에 남았습니다. 그럼 린 메이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현우가 물었다. 안타깝게도 린 메이는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박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뭐요? 민호가 재촉했다. 린 메이에게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정도윤 회장님의 아이. 방 안에 충격적인 침묵이 내려앉았다. 현우와 민호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 우리에게 이복 형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이름은 장진입니다. 지금은 40대 중반이 되었을 겁니다. 최근 그가 한국에 입국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민호가 물었다. 예, 회장님은 몇 년 전에 진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 이후로 장진을 찾기 위해 노력하셨죠. 하지만 황폐이가 장진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만남이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정도윤의 과거, 린 메이, 황폐이, 그리고 장진. 이 모든 것이 현재의 위기와 연관되어 있었다. 현우는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의 메모에 있던 숫자들. 19, 92, 05, 15, 37. 1992년 5월 15일, 그리고 37.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민준이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다. 할아버지가 저에게 비밀 장소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의 서재에 있는 책장 뒤에 숨겨진 문이 있대요. 그리고 305번째 책을 당기면 열린다고 하셨어요. 모두가 즉시 정도윤의 서재로 향했다. 방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책장 앞에 서서 그들은 307번째 책을 찾았다. 그것은 동양 철학의 이해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현우가 책을 당기자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책장이 옆이 열렸다. 책장 뒤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다. 금고에는 디지털 패드가 있었고 현우는 메모에 있던 나머지 숫자들, 1955을 입력했다.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USB 드라이브,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에는 젊은 린 메이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뒷면에는 내 아들 장진, 1992년 8월이라고 적혀 있었다. 서류 봉투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도윤의 유언장이었다. 그 안에는 장진에게 상당한 재산을 남기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이복 형제의 존재를 알고 계셨고 그를 인정하셨던 거군요. 현우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USB 드라이브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여러 폴더가 나타났다. 그 중에는 황폐이 증거라는 폴더가 있었다. 그 안에는 황폐이가 불법 자금 세탁과 탈세에 관여했다는 증거 자료들이 있었다. 정도윤은 이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폴더인 내부 배신자에는 정도그룹 내의 누군가가 회사 기밀을 황폐이에게 유출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었다. 하지만 그 배신자의 이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박진우는 자료를 살펴보며 충격에 빠졌다. 회장님이 이런 조사를 하고 계셨다니. 그때 민준이 황급히 달려왔다.
삼촌들, 할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윤미자로부터 온 메시지는 짧고 암호 같았다. 빨간 달, 38선, 소나무. 현우는 메시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다. 빨간 달, 38선, 소나무? 이게 무슨 뜻일까? 민호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강원도, 38선은 휴전선 근처를 의미하고 소나무는 아버지가 강원도에 가지고 있는 별장의 이름이에요. 소나무 산장. 그럼 빨간 달은 뭘까요? 현우가 물었다. 민준이 손을 들었다.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빨간 달이 뜨면 위험이 닥친 거야 라고요. 박진우가 끄덕였다. 맞습니다. 빨간 달은 회장님의 비상코드입니다. 극도로 위험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어머니가 강원도 소나무 산장에 계시다는 뜻인가 봐요.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현우가 말했다. 모두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여전히 위험했다. 내부 배신자가 있다는 것이 확실했고 그 경찰 내부에도 협력자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야 해. 현우가 말했다. 강태식 씨, 믿을 수 있는 경호원들을 모아주세요. 강태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전화를 걸었다. 민주는 집에 남고 싶어 했지만 그의 안전을 위해 친척 집으로 보내졌다. 하지만 저도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민준이 항의했다. 현우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진지하게 말했다. 내가 이미 큰 도움이 되었어, 민준아.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네가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 민준은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그의 눈에는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강원도로 향하는 동안 현우는 정도그룹 내부에 신뢰할 수 있는 이사들에게 연락했다. 그는 내부 배신자에 대한 의심을 공유하고 회사의 중요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소나무 산장은 강원도의 깊은 산속에 있었다. 그것은 정도윤이 25년 전에 지은 별장으로 가족들만 알고 있는 은밀한 휴양지였다. 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신중하게 접근했다. 건물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주변에는 몇 명의 경비원들이 순찰하고 있었다. 저들은 우리 경비원이 아니에요. 강태식이 쌍안경으로 관찰하며 말했다. 현우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어머니가 저 안에 있을 것이 분명했다. 어떻게 할까요? 민호가 물었다. 현우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우리는 두 팀으로 나눠야 해. 한 팀은 정면으로 접근해 주의를 분산시키고 다른 팀은 뒤쪽에서 침입해 어머니를 구출할 거야. 계획이 세워졌고 모두가 자신의 위치로 이동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리자 그들은 행동을 개시했다. 민호가 이끄는 팀이 정문으로 접근하며 경비원들의 주의를 끌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도가의 사람들이라고 밝히며 별장을 방문하러 왔다고 주장했다. 경비원들이 정문에 집중하는 동안 현우와 강태식이 이끄는 팀은 뒤쪽 담을 넘어 조용히 건물에 침입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창문을 통해 내부를 살폈다. 거실에는 2명의 경비원이 있었고 한쪽 방의 문 앞에는 또 다른 경비원이 지키고 있었다. 어머니가 저 방에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태식이 속삭였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먼저 거실의 경비원들을 무력화시켜야 했다. 강태식은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다. 그것은 연막탄이었다. 이걸 던지면 10초 안에 모두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강태식이 말했다. 현우가 신호를 보내자 강태식은 연막탄을 창문을 통해 거실로 던졌다. 짙은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경비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현우와 팀원들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경비원들을 제압했다. 방 앞을 지키던 경비원은 소동을 듣고 무기를 꺼냈지만 강태식이 빠르게 그에게 달려들어 실신시켰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윤미자가 의자에 묶여 있었다.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어머니, 현우가 달려가 그녀를 풀어주었다. 현우야, 조심해, 함정이야. 윤미자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갑자기 방 안에 숨겨진 문이 열리고 여러 명의 무장한 남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의 선두에는 중년의 아시아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현우를 바라보았다. 정현우, 만나서 반갑네. 그 남자가 말했다. 나는 황페이라고 하네. 현우는 경직되었다. 아버지의 오래된 적 황페이가 직접 나타난 것이다. 어머니를 풀어주십시오.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황페이는 웃었다. 물론 그럴 수 있지. 하지만 그 전에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말해주는 게 어떻겠나?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저도 모릅니다. 현우가 정직하게 대답했다. 거짓말 마라. 황페이가 소리쳤다. 정도윤은 살아있어. 그리고 그는 나를 파멸시킬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현우는 USB 드라이브에 있던 자료들을 생각했다. 아버지는 황페이의 불법 활동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거군요. 현우가 말했다. 황페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는 단지 내 것을 되찾으려 했을 뿐이야. 림메이는 원래 내 약혼녀였어. 정도윤은 그녀를 내게서 빼앗아갔지. 그래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수를 계획하셨다고요? 현우가 물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황페이가 대답했다. 정도그룹을 내 손에 넣는 것, 그것이 내 목표지. 장진을 이용해서. 그때 다른 문이 열리고 또 다른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그는 정도윤을 닮았지만 더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장진. 현우가 중얼거렸다. 장진은 차갑게 현우를 바라보았다. 내 이름은 들어봤다, 형님. 그는 형님이라는 단어를 비꼬는 투로 말했다. 윤미자는 장진을 보자 눈을 크게 떴다. 그는 젊은 시절의 정도윤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당신이 장진군이군요. 윤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진은 윤미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잠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당신이 아버지의 아내로군요. 아버지가 내 어머니를 버리고 선택한 여자. 윤미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장진 씨. 당신 아버지는 당신과 당신 어머니를 버린 적이 없어요. 그는 항상 당신들을 찾아다녔어요. 장진의 눈이 흔들렸다. 거짓말이에요. 양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정도윤은 우리를 버렸다고. 양아버지라. 황페이가? 현우가 물었다. 그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페이는 분노에 차서 외쳤다. 이제 충분해.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어. 장진, 이들을 묶어. 정도윤이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그의 가족은 하나씩 사라질 것이다. 장진은 주저했다. 윤미자의 말이 그의 마음에 의문을 일으켰다. 그때 갑자기 총성이 울렸다. 민호가 이끄는 팀이 정면에서 돌파에 성공한 것이다. 혼란 속에서 현우는 윤미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 앞으로 뛰어들었다. 황페이는 도망치려 했지만 강태식이 그를 막았다.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장진은 혼란스러워하며 서 있었다. 그때 방 안으로 또 다른 인물이 들어왔다. 정도윤이었다. 아버지. 현우가 놀라서 외쳤다. 정도윤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황페이, 이제 그만해. 정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황페이는 싸움을 멈추고 정도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증오가 뒤섞여 있었다. 정도윤, 드디어 나타났군. 네가 원하는 것은 나야. 내 가족들을 풀어줘. 정도윤이 말했다. 황페이는 비웃었다. 내 가족. 장진도 네 가족인데 너는 그를 버렸잖아. 정도윤은 장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장진아, 내가 너와 네 어머니를 버렸다고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장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정도윤을 바라보았다. 거짓말 마세요. 당신은 우리를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갔잖아요. 정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내 어머니를 깊이 사랑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 복잡했어. 내가 한국으로 돌아간 것은 사업 때문이었고 곧 다시 상하이로 돌아와 너희를 데려오려고 했어. 하지만 돌아왔을 때
너희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 거짓말이에요. 장진이 소리쳤다. 아니, 그것은 사실이야. 윤미자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 네 아버지는 매년 상하이를 방문해 너희를 찾았지. 나도 그를 도왔어. 장진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양아버지에게 맡겨졌어요. 그는 제게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 말했죠. 정도윤의 눈이 커졌다. 황폐이가 너를 데려갔다고? 그는 네 어머니의 전 약혼자였어. 그는 내가 린메이와 사랑에 빠졌을 때 매우 분노했어. 그리고 나를 계속 위협했지. 황폐이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그래, 내가 장진을 데려갔어. 그리고 그에게 진실을 가르쳤지. 정도윤이 어떻게 그의 어머니의 마음을 빼앗아갔는지, 어떻게 그녀를 버렸는지. 그건 거짓말이야. 정도윤이 분노하며 말했다. 내가 린메이에게 보낸 모든 편지와 지원금은 네가 가로챈 거지? 황폐이는 미소 지었다. 영리한 추측이군. 그래, 나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어. 린메이가 병들었을 때도 나는 그녀에게 네가 그녀를 잊었다고 말했지. 장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그의 인생 전체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정도윤은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다. 내가 보낸 모든 편지와 지원금은 황폐이가 가로챘을 거야. 나는 너를 찾기 위해 30년 동안 노력했어. 그리고 마침내 3년 전 너의 존재를 알게 되었지. 하지만 그때 네가 이미 황폐이의 양자가 되어 있었어.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온 것을 아셨군요. 장진이 말했다. 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너에게 접근하려 했어. 하지만 황폐이가 항상 너를 감시하고 있었지. 장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의 마음속 분노와 증오가 혼란과 슬픔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때 황폐이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다. 감동적인 가족 상봉이군요. 하지만 이제 모두 끝내야겠어요. 황폐이는 총을 정도윤에게 겨누었다. 네가 수집한 증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위험해졌어. 이제 너와 네 가족 모두가 사라질 차례야. 총성이 울리기 전 장진이 황폐이에게 달려들었다. 안 돼요.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총이 발사되었다. 장진은 어깨에 총을 맞았지만 황폐이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장진아, 정도윤이 달려가 아들을 붙잡았다. 경호원들이 재빨리 들어와 황폐이와 그의 부하들을 체포했다. 정도윤은 다친 장진에게 달려갔다. 아들아, 괜찮니? 장진은 약하게 미소 지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러주시네요. 정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부터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구나. 의료팀이 도착하여 장진의 부상을 치료하는 동안 가족들은 모든 상황을 정리했다. 정도윤은 황폐이가 자신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황폐이는 이를 막기 위해 정도윤을 제거하려 했고 그의 차를 노린 것이다. 그날 나는 차 사고를 당했어. 하지만 다행히 살아남았지. 내 운전기사인 박철수가 대신 목숨을 잃었어. 황폐이의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차에서 빠져나와 있었어. 그들은 박철수의 시신을 내 것인 양 꾸며서 가져갔지. 그럼 아버지는 그동안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민호가 물었다. 나는 숨어서 증거를 더 수집했어. 박진우가 나를 도왔지. 박진우 부회장님이요? 현우가 놀라서 물었다. 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하나야. 그는 황폐이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겉으로는 그들과 협력하는 척했지.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 거군요. 현우가 이해했다. 정도윤은 장진에게 다가갔다. 장진아, 네가 황폐이의 계획에 협조한 것은 이해해. 네가 진실을 몰랐으니까. 장진은 부끄럽게 고개를 숙였다. 저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에게.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야. 정도윤이 말했다. 너는 내 아들이고 우리 가족의 일원이야. 윤미자도 장진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의 어머니는 매우 아름답고 강한 여성이었을 거예요.
그녀가 당신을 매우 사랑했다는 것을 알아요. 장진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30년 동안 쌓아온 증오와 분노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황폐이는 경찰에 넘겨졌다. 그는 납치, 살인 미수,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정도윤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과 함께 황폐이의 음모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또한 그는 장진을 자신의 아들로 공식 인정했다. 저는 오늘 제 장남 장진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제가 상하이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알게 된 여성 리메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불행한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이 놀라운 소식에 열광했다. 정도그룹 회장 정도윤 죽음에서 부활하다. 30년 만에 부자 상봉. 정도가 새 가족 맞이해 등의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다. 정도윤은 이어서 정도그룹 내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들은 황폐이와 연결된 내부 배신자를 찾는 임무를 맡았다. 조사 결과 정도그룹의 재무이사인 이성민이 황폐이에게 회사 기밀을 유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성민은 즉시 해임되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다. 한편 장진은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정도윤은 매일 그를 방문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내 어머니는 매우 아름답고 강한 여성이었어. 정도윤이 오래된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그녀는 너를 매우 사랑했단다. 장진은 미소 지었다. 저도 어머니를 많이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새로운 가족도 있네요. 현우와 민호도 점차 이복 형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들은 장진의 비즈니스 능력과 진정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형님, 두 분이 회사를 잘 이끌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장진이 현우에게 말했다. 저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돕고 싶습니다. 현우는 미소 지었다. 내가 국제 비즈니스에 경험이 많다고 들었어. 우리는 최근 아시아 시장에 더 진출하려고 계획 중이야. 내 도움이 필요할 거야. 윤미자도 놀랍게도 장진을 따뜻하게 봐주었다. 내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란다. 내 아버지는 항상 너를 그리워했어. 민주는 새로운 삼촌에게 특히 호기심을 보였다. 삼촌은 중국어도 할 수 있어요? 저에게 가르쳐 주실래요? 장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민준아. 정도윤은 이제 장진을 공식적으로 자신의 아들로 인정했고 그에게 정도그룹의 지분을 제공했다. 장진은 국제사업부의 이사로 임명되었고 그의 경험과 지식은 회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6개월 후 정도가는 장진의 아들 정우를 환영하는 파티를 열었다. 정우는 10살 소년으로 처음에는 수줍어했지만 민준의 친절한 안내로 곧 편안해졌다. 우리는 사촌이에요. 민준이 기쁘게 말했다. 제가 우리 집 비밀 장소들을 모두 보여줄게요. 정우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민준아. 너는 진짜 용감한 것 같아. 할아버지가 돌아오게 도와줬다면서? 민준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저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관 속의 사람이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두 아이들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정도윤은 감격에 젖었다. 그는 윤미자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시 하나가 되다니. 윤미자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살아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어요. 정도그룹은 황폐이 사건 이후 더욱 강해졌다. 내부 배신자들이 제거되고 회사는 더욱 투명하게 운영되었다. 장진의 참여로 국제사업도 확장되었다. 윤미자는 린메이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한국과 중국의 가난한 학생들을 지원하며 두 나라 간의 문화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했다. 장진은 한국 생활에 점차 적응해갔다. 그는 서울 강남에 새 집을 마련했고 아들 정우는 민준과 같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정도윤은 건강을 회복한 후 회사 경영에서 조금씩 물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현우에게 CEO 자리를 물려주고
자신은 이사회 의장으로 남았다. 민호는 창의적인 문화사업부를 맡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장진은 국제사업부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었다. 가족들은 매주 일요일에 모여 함께 식사하는 전통을 만들었다. 이 시간은 그들이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